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3년 2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한 주점에서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당하게 민증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20살 아이들이 자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술도 술이었지만 이날은 무엇보다 이제 다들 인제를 떠나서 대학과 직장, 뿔뿔이 흩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갖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었겠죠. 그렇게 흥겨운 시간을 보냈고 자정쯤 됐을 무렵 술자리는 끝났지만 여전히 아쉬웠던 친구 3명이 근처 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 셋이서 술을 마시고 떠든 지 20분 만에 무리 중 한 명이었던 김지연 씨가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다급히 채비를 하기 시작했죠. 어디 가냐라고 물어보니까 고 씨를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그는 지연 씨가 초등학교 때부터 짝사랑하던 남자였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어쩌면 오늘 밤이 고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사정을 들은 친구들은 좀 늦긴 했지만 일단 지연 씨를 보내주기로 했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같이 가줄까? 라고 제안했지만 지연 씨는 혼자서 다녀오겠다며 거절했죠. 잠시 후 고 씨와 만난 지연 씨는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사실 너를 좋아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잠시 후에 두 사람은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 돌아가자면서 헤어지는데 고 씨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했지만 지연 씨는 매일 다니던 길이라 괜찮다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헤어진 곳은 인제군 보건소와 인제 남초등학교 부근이었죠. 그날은 인제에 눈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1시 38분 지연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친구들한테 나 지금 너네 있는 곳으로 갈게. 저 앞에 체육관이 보여 라고 말했죠. 이 체육관이 보이는 곳 지점은 친구네에서 약 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새벽 지연 씨를 기다리던 친구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올 때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기별이 없는 겁니다.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도 어느 정도 술이 좀 취했어요. 그래서 지연이가 오다가 택시 타고 집에 갔나 보다 라고 여겼고 그날 밤을 마무리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 친구 박 씨에게 지연 씨의 엄마가 다급히 전화를 걸어와요. 지연이가 어젯밤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이 안 된다! 라는 말에 모두가 그녀의 실종을 알아차렸죠. 경찰은 우선 휴대폰 마지막 위치를 파악합니다. 보니까 새벽 2시 6분에 인제대교 근처에서 폰 전원이 꺼진 기록이 확인돼요. 왜 전원을 껐을까?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본격적인 수색에 착수하죠.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24일 오후 3시 44번 국도 인제대교의 4번째 교각 아래의 하천에서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자는 김지연 씨. 그런데 시신이 알몸 상태였어요. 발견 당시에 왼쪽 팔을 얼굴에 대고 엎드린 채 누워 있었죠. 그녀가 발견된 이 인제대교의 교각 및 하천 이곳은 집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그러게 왜 이렇게 새벽에 남자를 만나다 이 지경이 됐냐 라면서 혀를 찼죠. 이게 결코 맞는 반응은 아닐 텐데요. 게다가 주민들만의 소문은 꼬리를 물어서 집안 사정이 힘들어서 애가 자살을 했다더라 라는 추정까지 나돌았습니다. 사실 그녀가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을 포기한 건 맞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알바를 했던 식당 주인에 따르면 사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엄마를 도울 만큼 아주 착하고 성실한 성격의 아이였어요. 비록 대학 진학은 포기했지만 간호사의 꿈을 계속 품고 있었고
이 식당 주인이 그러면 간호학원은 어떻겠느냐라는 권유에 마침 지연씨가 간호학원 기숙사에 입소하던 날 시신으로 발견된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현장에서 자살을 했다는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교 위에서 떨어진 게 아닌가 싶었지만 수사 결과 난간 어디에도 지문이 남아있지 않았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상식적으로 자살을 하면서 알몸으로 투신하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자살이란 추정은 그냥 소문일 뿐이었고, 경찰 또한 이건 분명 어떤 범죄가 개입되었고 범인이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확신하게 되는데, 그녀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검을 해보니 다발성 실질 장기 부전, 그러니까 온몸의 뼈가 심하게 골절되면서 그게 장기를 손상시켜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뜻이죠. 이건 전형적인 추락사의 흔적입니다. 그녀의 몸을 살펴본 법의학자들은 타살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분석했어요. 일단 이 지연 씨의 몸 왼쪽에 타박상이 집중적으로 보였는데, 정작 그녀 얼굴 이 왼쪽에는 충격흔이 보이질 않습니다. 멍이 있긴 했지만 이건 추락으로 생긴 게 아니라 어떤 구타당한 흔적으로 분석돼요. 입 주변에도 맞은 흔적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목을 졸라야 생길 수 있는 점출혈도 있었죠. 게다가 양팔과 손등에 방어흔까지. 이걸 토대로 경찰은 그녀가 추락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았고 팔로 저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범인이 그녀를 폭행하고 목을 졸랐는데 이때 사망한 게 아니라 잠시 실신을 했는데 다리 아래로 떨어뜨리고 살해하게 된 거죠. 피해자가 알몸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성폭행이 의심됐지만 정액 반응이나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늦은 새벽, 지연 씨가 누구에게 이런 변을 당했는지 추적해야겠죠. 경찰은 우선 가장 마지막으로 만났던 남성 고 씨를 소환합니다. 지연 씨와 헤어진 후 뭘 했냐? 라는 질문에 PC방에 가서 친구 만났고 게임을 하다가 집에 갔다 라고 진술하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 PC방 그 접속 기록을 조사해 보니까 새벽 1시 59분부터 4시 52분까지 사용 기록이 확인됐고 그렇게 알리바이가 입증됩니다. 그렇다면 지연 씨는 친구들과 마지막 통화를 했던 1시 38분부터 핸드폰 전원이 꺼진 2시 6분, 그 28분간 무슨 일을 당한 게 분명합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눈앞에 보인다고 했던 체육관.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인제에는 2cm 정도의 눈이 내렸었죠. 즉, 지난 새벽에 그 발걸음이 눈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조사해보니 지연 씨가 친구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체육관 뒤쪽에 있는 육교를 건너야 합니다. 근데 여기엔 아무런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걸 통해서 지연 씨가 나 이제 갈게, 체육관 보여 라고 마지막 통화를 한 직후에 그 인근에서 범인과 맞닥뜨린 게 아닌가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범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그녀를 납치한 듯해요. 납치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지연 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 인제대교까지는 거리가 약 4km. 근데 중간에 터널도 있기 때문에 분명 차를 타고 이동했겠죠. 근데 지연 씨가 평소에 모르는 사람의 차를 막 무턱대고 탈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봐서 면식범일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물론 몸에 워낙 많은 폭행 흔적이 남아있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무력으로 강제로 태웠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이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위치가 대교에서도 인제 방면이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이 읍내로 들어오는 방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범인이 인제 읍내에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김 씨를 납치해서 차에 태웠고 인제대교를 건너서 다른 외부에 가서 또 어떤 범행을 저지른 후에 다시 대교를 건너 돌아오다가 그녀를 다리 아래로 떨어뜨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동선이 조금 이상하죠?
범인은 왜 굳이 피해자를 읍내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걸까요? 이에 대해서 수사관들은 피해자를 납치한 후에 범인이 어쩌면 일단 차량을 좀 은폐시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만한 공간을 찾은 게 아니냐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런 범행을 저지르기 적합한 장소 한 군데가 지목돼요. 바로 인제대교를 지나면 바로 보이는 자그마한 휴게소 부근이었죠. 조사해보니까 그 근처에 거주하던 주민 한 명이 사건 당일 새벽에 차 한 대가 헛바퀴가 돌면서 막 이렇게 눈길에 미끄러지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 소리가 난 곳은 인제대교를 가기 위해서 역주행을 해야 하는 어떤 지름길 중 하나였던 거예요. 지름길? 근데 그런 지름길 루트를 알만한 사람이라면 범인은 주변 지리를 잘 아는 이 지역 주민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추정과 수사가 계속되었는데 사건 한 달 만에 경찰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견인차 운전기사였는데 그 사건이 날 그쯤 해서 새벽에 인제대교 서울 방면 쪽 길에 흰색 마티즈가 정차된 걸 봤다라고 제보한 겁니다. 흰색 마티즈. 근데 문제는 당시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차주를 찾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범인은 흰색 마티즈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계속 수사를 하던 경찰이 이번엔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을 지목하게 돼요. 우선 지연 씨 어머니가 그 당시에 재혼한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상대 남성에게 결혼한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연 씨한테는 의붓 언니가 되는 거죠. 그 의붓 언니의 남편, 형부 왕 씨가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그 이유가 너무 다 궁금한데요. 우선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날 수상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이렇게 실종이 된 상황에서 그녀를 찾는다면서 온 가족이 나섰죠. 근데 형부 왕 씨는 정작 그 지연 씨가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다라는 지점인 체육관 주변이 아니라 나중에 시신이 발견된 그 교각 쪽을 맴돌았다는 게 목격됩니다. 그때는 시신 발견 전이었기 때문에 왜 저기서 뒤지고 있지? 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평소에 이 형부 왕 씨가 가족과 그렇게 왕래를 많이 하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막 목소리를 높였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에 개입했을 정도입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왕 씨가 유통업체 배달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이 인제대교에 있는 샛길, 지름길을 통해서 자주 역주행을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흰색 소형 차량을 몰고 다녔다는 점이었죠. 경찰이 그를 의심하면서 차를 감식했지만 딱히 이렇다 할 증거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후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결과도 진실이 나오면서 범인 색출에는 실패합니다. 이후에 경찰은 면식범이다라는 이 틀에서 벗어나서 다각도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합니다. 전단지 3만 배를 제작해서 강원도 전역에 배포했고요. 결정적인 제보자한테 300만 원 보상금을 걸기도 했죠. 이렇게 안간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사건은 용의자를 찾지 못해 미궁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이 인제대교에 있는 역주행 지름길, 요걸 범인이 이용했다라는 가정하에 지역 주민들이나 또 김지연 씨의 주변 인물을 범인이라고 여겼고 이게 초기 방향을 그렇게 설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옳았을까요? 답답한 시간이 훌쩍 지났고 2018년 시신이 발견된 지 무려 15년 만에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이분이 원래 2015년도에 이 것과 관련된 방송을 보시고 내가 좀 뭔가 아는 게 있다 싶어가지고 신고를 하려 했는데 제보를 하려 했는데 지인이 야 너 그러다가 괜히 쓸데없는 일에 막 말리면 어떡해 해서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꿈속에서 그 피해자로 보이는 영혼이 보이는 것 같다면서 미안함에 뒤늦게 제보를 결심하게 되죠.
제보자 A씨는 사건 발생 무렵 새벽에 인제대교를 홀로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앞뒤로 이제 차가 없고 도로가 너무 깜깜해요.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쌍라이트를 켜게 되죠. 근데 그 순간 반대편 길에 한 남자가 다리 밑으로 마네킹을 집어 던지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순간 아니 왜 마네킹을 저기다 던져 했는데 소름 돋았죠. 저게 마네킹이라면 머리카락이 없어야 합니다. 내 여성의 긴 머리카락을 똑똑히 목격한 겁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이건 결정적인 제보예요. 그는 15년 전의 그날을 얼마나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제보자 A에게 최면 수사가 진행되었고요. 그는 그날 마네킹을 버리는 그 남성, 그리고 그거 외에 흰색의 소형 다마스 화물차 뿐만 아니라 2.5톤에서 3.5톤 정도로 보이는 노란색 견인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특히나 이 견인차는 차량 뒤에 있는 이 서치라이트를 앞으로 비추고 있어요. 당시 피의자가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견인차가 마주오고 있는 자신의 차량을 본 건지 갑자기 달려서 유턴을 했고 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막 무섭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너무 놀라가지고 급히 막 운전을 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어쩌면 이런 무서운 경험 때문에 2015년도에 일찌감치 그 제보하는 걸 좀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죠. 저라면 정말 온몸에 털이 쭉 뼈섰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최면 속에서 차 번호를 기억해내진 못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이 견인차.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최초 제보자였던 견인차 기사. 그 기사의 목격담을 토대로 우리가 막 흰색 마티즈 이런 걸로 수사의 방향이 맞춰졌잖아요. 어쩌면 견인차 기사가 진범일 수도 아니면 공범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경찰 역시 뒤늦게 그 부분을 조사하려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게 확인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그 최초 제보자였던 그 견인차 기사를 찾아야 하고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물론 섣부르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진짜 목격자일 수도 있죠. 하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는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기 위해서 역정보를 흘린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이렇게 15년 만에 얻은 귀중한 제보, 경찰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고 이걸 토대로 사건을 풀어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추가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수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다른 사건들도 좀 그렇지만 일각에선 이게 너무 초기에 면식법이라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확대된 수사를 못한 게 아니냐라는 비난도 있었고, 참 저도 금요 사건 파일을 계속 진행하면서 너무도 반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볼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지연 씨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2005년에 인제읍 귀둔리 필레 계곡 인근에 있는 미령교 이 다리 아래 하천에서 20살 여성의 알몸 시신이 발견돼요. 공통점 보이시나요? 인제, 다리 및 하천, 피해자 나이대, 그리고 대교까지 모든 게 너무 좀 유사하죠. 근데 이 사건 또한 범인을 잡지 못해 지금껏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전히 수사기관에서 답을 찾아 진행 중이죠. 지연 씨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사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줄어들었지만 유족의 아픔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 지연 씨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되셔서 세상을 뜨셨고 모친은 지금까지도 경찰서를 쳐다보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간 겪었던 공권력의 불친절 또 복잡한 절차에 크게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유족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있습니다. 사건, 그 비극이 벌어지고 나서 밤늦게 남자 만나고 다니다 그렇게 됐다 라는 소문 때문이었는데요. 전 이 사건 전체에서 사실 가장 화가 많이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을 2번 죽이는 이런 왜곡된 시선, 그리고 근거 없는 주장. 사건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보다 지금 어딘가에서 뻔뻔히 잘 살고 있을 그 범인이 반드시 죗값을 받도록 우리의 관심과 제보가 더 절실하겠죠.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